2026년 2월 27일 슬로바키아 질리나 공장에서 500만 번째 차량이 라인을 통과했습니다. 박수도 환호도 없었습니다. 라인은 단 1초도 멈추지 않았죠. 당연한 듯이 흘러갔습니다. 독일 품질 감사관 노아 하르트만은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완벽해서 놀란 게 아니다. 당연해서 무서웠다. 2025년까지만 해도 동유럽은 독일차의 성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전역에서 한국 SUV가 독일차를 제치고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독일 본사 바로 옆에서 말이죠. 노아는 독일 기준표를 들고 질리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18년 경력을 건 마지막 검증이었죠. 하지만 그가 발견한 건 그의 모든 신념을 뒤흔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 앞마당에서 벌어진 대역전, 그 중심의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노아 하르트만입니다. 숫자와 기준으로만 자동차를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제 18년 커리어를 걸고 한 가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동유럽에서 독일차를 꺾은 한국차, 그게 가격 때문인지 조작 때문인지 말입니다. 41살 품질 리스크 감사관. 제 명함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회사의 총알바지였죠. 위험한 현장에 보내지는 사람, 누군가 책임져야 할 때 제일 먼저 이름이 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5년 전 아시아 공급망 문제로 대형 리콜이 터졌을 때였습니다. 저는 현장 책임자였고 숫자는 완벽했어요. 모든 기준을 통과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수십만 대가 리콜됐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저였죠. 상사는 제 책상에 메모 한 장을 남겼습니다. 너는 숫자를 믿었지만 사람을 못 봤다. 그 메모는 지금도 제 서랍 깊숙한 곳에 박혀 있습니다. 꺼내볼 때마다 속이 뒤틀리죠. 하지만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낙인이었으니까요. 그 사건 이후 저는 아시아 생산이라면 본능적으로 의심하게 됐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결국 터진다. 그게 제 머릿속에 박힌 공식이었죠. 한국? 그 나라는 그 사건과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아시아 전체가 하나로 뭉쳐 있었어요. 편견이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를 지켜줬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한 방어막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동유럽, 독일차의 앞마당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이 나라들에서 독일차는 신앙이었어요. 벤츠를 타는 게 성공의 증표였고 BMW를 몰면 출세한 거였죠. 그런 곳에서 한국차가 1위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판매 집계표는 명확했어요. 한국 SUV가 상위권을 차지했고 심지어 연속으로 1위를 찍어버렸습니다. 독일차는 밀려나 있었죠. 저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거리로 나갔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놀랐습니다. 정말로 한국차가 보였어요. 한 대, 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차들 중 상당수가 한국 브랜드였죠.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조여왔습니다. 불안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독일차가 줄고 한국차가 늘었어요. 이건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게 흔들리고 있었죠. 마치 오래된 건물의 기둥이 삐걱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판매 데이터, 소비자 리뷰, 시장 분석 보고서. 모든 걸 다시 읽었죠. 그리고 한 줄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질리나 생산분. 슬로바키아 질리나 공장에서 만들어진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죠. 답은 공장 안에 있다는 걸요. 그곳에 가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제게 이 임무를 준 사람 루카스 펠트만이었죠. 루카스. 그 이름만 떠올려도 속이 뒤틀립니다.
44살 독일 본사 전략실 임원. 제 옛 동기였죠. 대학 때 같은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같은 맥주집에서 미래를 꿈꾸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5년 전 그 사건 때 루카스는 뒤에서 공로를 가로챘습니다. 제가 좌천당하는 동안 그는 승진했죠. 제 실패가 그의 발판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루카스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명목은 품질 감사였어요. 동유럽 시장 분석, 한국차 품질 검증.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루카스가 진짜 원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차가 1위인 이유를 품질이 아니라 가격 덤핑으로 보고서에 박아라. 그게 진짜 명령이었죠. 본사는 불안했습니다. 독일차가 밀린다는 사실이 공포였어요. 그래서 필요했죠. 한국차의 성공을 폄하할 명분이요. 그리고 그 더러운 일을 제게 떠넘긴 겁니다. 루카스는 제게 말했습니다. 노아, 넌 증거를 가져와. 해석은 내가 한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결론이 이미 정해진 게임이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거부할 수 없었어요. 이번이 제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이번 임무를 성공시키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영원히 끝이죠. 그래서 저는 움직였습니다. 루카스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살 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한국 차들이 불빛 사이로 지나갔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꼭 찾아내겠다고 한국 차의 약점을요. 그게 가격이든 품질이든 뭐든 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루카스를 이용하고 다시 제자리를 되찾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찾게 될 건 약점이 아니라 공포라는 걸요. 그것도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을 뒤흔드는 공포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루카스와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화면 속 루카스는 여전히 완벽했어요. 깔끔한 셔츠, 정돈된 머리, 자신감 넘치는 미소.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었죠. 아니, 하나 변한 게 있었습니다. 그의 자리였어요. 지금 그는 전략실 임원이었고 저는 여전히 현장 감사관이었으니까요. 루카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노아, 잘 도착했나? 예, 잘 도착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죠. 좋아.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지. 루카스가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동유럽 시장 점유율 변화였죠. 한국차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독일차가 내려가는 그래프였습니다. 보다시피 상황이 심각해. 루카스의 목소리엔 긴장이 묻어났어요. 우리 브랜드가 밀리고 있어. 그것도 우리 앞마당에서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일시적 현상일 거야. 루카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격 덤핑이거나 정부 보조금이거나 뭔가 비정상적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내 임무는 그걸 찾는 거야.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었죠. 한국차는 비정상이고 독일차는 정상이다. 증거는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루카스가 화면을 바꿨어요. 이번엔 한국 공장 사진이었습니다. 진리나 공장이었죠. 여기서 만든 차가 동유럽을 휩쓸고 있어.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공장 시스템을 분석하고 품질 기록을 확인하고 약점을 찾아내. 그리고 보고서에 담아. 약점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약점. 루카스가 단호하게 말했죠. 품질 문제든 안전 기준 미달이든 뭐든 좋아.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가져와. 만약 약점이 없다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루카스가 웃었어요. 차갑게요. 노아, 세상에 완벽한 공장은 없어. 찾으면 돼. 내가 18년 동안 뭘 배웠는지 보여줘. 그 순간 저는 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리콜 사건 때도 루카스는 똑같이 말했었죠.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고요. 그리고 제가 책임을 졌을 때 그는 뒤에서 공로를 챙겼습니다. 이번엔 다를 겁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엔 제가 살아남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약점을 찾아오겠습니다. 루카스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그리고 노아, 한 가지만 더. 이번 보고서는 본사 이사회까지 올라갈 거야. 내 커리어에도 중요한 기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회. 루카스는 항상 그런 단어를 썼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기회가 아니라 덫이라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차들이 지나갔어요. 한국 차가 보였고 독일 차도 보였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루카스는 제게 약점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약점이 정말 없다면요? 만약 한국 차가 정말 좋다면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시아 생산은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했잖아요. 언젠간 터진다고요. 5년 전 그 사건이 증명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나 공장 방문 일정, 품질 기록 요청 목록, 현지 소비자 인터뷰 계획. 모든 걸 체계적으로 짰어요. 그리고 제 개인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목표 한국차 약점 찾기. 방법 공장 시스템 분석. 결과 루카스 이용해서 제기. 냉정했죠. 하지만 저는 냉정해야 했습니다. 감정은 5년 전에 다 버렸으니까요. 오후엔 현지 자동차 딜러를 방문했습니다. 독일 브랜드 매장과 한국 브랜드 매장 둘 다 가봤죠. 독일 브랜드 매장은 한산했습니다. 영업 직원이 저를 반갑게 맞았지만 쇼룸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신차 가격표를 보니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너무 비쌌죠. 동유럽 평균 소득으로는 엄두도 못 낼 가격이었습니다. 영업 직원이 말했어요. 요즘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들 한국차 쪽으로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물었죠. 가격도 가격이지만 보증 기간이 달라요. 영업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린 2년인데 한국차는 7년이거든요. 게다가 수리비도 저렴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7년 보증. 이게 핵심 카드인가 싶었죠. 한국 브랜드 매장은 달랐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어요. 가족 단위 손님들이 차를 둘러보고 시승 신청을 하고 계약서에 서명했죠. 영업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7년 보증이 진짜입니까? 네, 진짜입니다. 영업 직원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엔진, 변속기 전부 포함이고요. 소모품 제외하고 거의 다 커버됩니다. 고장이 많진 않나요? 제가 은근슬쩍 떠봤죠. 아니요, 오히려 적어요. 영업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걸 수 있는 거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마케팅 멘트겠거니 했죠. 7년 보증은 고객을 끌어들이는 미끼고 실제론 고장나면 이것저것 핑계대고 안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깨름칙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고장이 적다면요? 만약 7년 보증이 허세가 아니라 자신감이라면요? 아니, 그럴 리 없어. 저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7년 보증을 걸었다는 건 미친 짓이에요. 고장나면 회사가 망하니까요. 이건 분명 속임수입니다. 저는 매장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국 차들이 계속 지나갔어요. 깨끗했고 조용했고 멀쩡해 보였죠.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겉만 그럴 뿐이라고 속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루카스에게 중간 보고를 보냈습니다. 7년 보증 카드를 발견했다고 이게 마케팅 트릭일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죠. 루카스의 답장은 즉각 왔습니다. 좋아, 그 라인으로 파고들어. 보증 클레임 데이터 확보해. 숨겨진 불만 찾아내.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일은 공장에 간다고요. 그곳에서 답을 찾을 겁니다. 한국차의 약점을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마치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 불안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감정은 방해만 될 뿐이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그렇게 믿으며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조사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브라티슬라바 중심가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동유럽 자동차 시장 전문 분석 회사였죠.
저는 그들에게 최근 3년간 판매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담당자가 파일을 건넸어요. 엑셀 시트가 빼곡했습니다. 브랜드별, 모델별, 월별 판매량이 숫자로 정리돼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시각화하면 패턴이 보이니까요. 그리고 첫 번째 그래프가 완성됐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폴란드 SUV 판매 순이었어요. 2024년까지만 해도 독일 브랜드가 상위권을 독식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달라졌죠. 한국 SUV 한 모델이 3위로 올라왔고 2026년 1월엔 2위, 그리고 2월엔 1위를 찍었습니다. 체코도 마찬가지였어요. 슬로바키아도 똑같았죠. 그래프 곡선이 칼처럼 교차했습니다. 한국 차는 올라가고 독일 차는 내려갔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어요. 구조적 변화였죠. 담당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저희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정확한 겁니까? 제가 물었죠. 네, 공식 등록 데이터입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국 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예요. 조작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숫자는 제가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자료를 넘겼어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였죠. 가격 대비 성능이 1위 이유입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그 다음이 보증기간, 그 다음이 유지비예요. 품질은 3위 정도 되고요. 품질이 3위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네, 소비자들은 품질을 크게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담당자가 말했죠. 이미 검증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7년 보증이 일종의 신뢰 신호가 된 거죠.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소비자들은 한국차 품질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품질 감사관이에요.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찾는 사람이죠. 소비자가 믿는다고 해서 진짜인 건 아니니까요. 사무실을 나와 저는 직접 거리로 나갔습니다. 데이터로는 부족했어요.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브라티슬라바 시내를 걸으며 주차장을 관찰했습니다. 쇼핑몰 주차장, 아파트 단지, 회사 건물 앞. 어디를 가도 한국차가 보였어요. 예전엔 이 자리에 독일차가 있었겠죠. 벤츠, BMW, 아우디. 그게 이 동네 질서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 브랜드 로고가 눈에 띄게 늘었어요. 저는 한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SUV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독일차 2대, 한국차 5대. 비율이 역전된 겁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건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유행은 오르락 내리락 하죠. 하지만 이건 일방향이었어요. 한국차는 계속 올라가고 독일차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질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죠. 차들이 지나갔어요. 한국차, 독일차, 프랑스차, 일본차. 하지만 제 눈엔 한국차만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격이라고 하기엔 독일차도 할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케팅이라고 하기엔 독일 브랜드의 광고 예산이 훨씬 컸죠. 그럼 뭘까요? 대체 무엇이 소비자들을 한국차로 끌어당긴 걸까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7년 보증, 낮은 유지비, 가격 대비 성능.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였어요.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뭔가 더 근본적인 게 있을 것 같았죠. 그때 제 시선이 노트 한 줄에 멈췄습니다. 진리나 생산분.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만들어진 차량이었죠. 동유럽에서 팔리는 한국차 대부분이 진리나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수입차가 아니었어요. 현지 생산이었죠. 그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생산이면 배송 기간이 짧습니다. 부품 수급도 빠르죠. 서비스 센터 접근성도 좋고요. 게다가 현지 고용 창출까지 하니 정부 지원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현지 생산은 양날의 검이니까요.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불량률이 높아지고 리콜이 터지고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죠. 그럼 진리나 공장은 어떨까요? 품질이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답은 공장 안에 있다고요. 그곳에 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진리나 공장 방문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공장 투어가 예정돼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질문 목록을 적었습니다. 불량률은 얼마인가? 품질 기준은 무엇인가? 독일 본사와 같은 기준을 쓰는가? 라인 속도는 얼마나 빠른가? 작업자 교육은 어떻게 하는가? 질문이 20개가 넘었습니다. 저는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확인했죠. 루카스에게 보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일 공장 방문 예정이라고 품질 시스템 분석할 거라고 적었어요. 루카스의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 약점 잡아. 특히 불량률 데이터 확보해. 저는 메일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거리엔 차들의 불빛만 움직였죠. 내일이면 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장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라고요. 한국차의 약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찾게 될 건 약점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제 믿음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진리나 공장. 그곳에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게 어떤 진실이든 간에 말이죠. 진리나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아침 7시 저는 렌터카를 몰고 브라티슬라바를 벗어났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봤죠. 슬로바키아 시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언덕, 숲, 작은 마을들.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저는 동유럽 소비자들의 현실을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단순히 판매 데이터만 본 게 아니라 실제 생활을 들여다봤죠. 동유럽은 부유하지 않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여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평균 소득은 서유럽의 절반 수준이고 자동차는 사치제가 아니라 필수제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투자였어요. 몇 년치 월급을 모아서 사는 거대한 투자였죠. 그런 사람들에게 독일 차는 어땠을까요? 신차 가격부터 문제였습니다. 벤츠 GLC 한 대 가격이 평균 연봉의 2배가 넘었어요. 할부를 끼면 살 수는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리비였어요. 독일 차는 고장나면 수리비가 공포였습니다. 부품값이 비쌌고 정비 기술자도 부족했죠. 브라티슬라바엔 공식 서비스 센터가 몇 개 없었고 지방으론 가면 아예 없었어요. 제가 찾아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느 체코 소비자가 BMW X3 변속기 고장으로 수리비 6,000유로를 냈다는 얘기였어요. 차 가격의 15%가 한 번에 나간 겁니다. 그 사람은 결국 차를 팔았다고 했죠. 다시 고장 날까봐 두려웠다고요. 이게 동유럽 소비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독일 차를 사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고장나면 파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한국 차는 어땠을까요? 신차 가격이 독일 차의 6,070% 수준이었습니다. 할부 부담이 적었죠. 하지만 진짜 차이는 가격이 아니었어요. 보증이었습니다. 7년 보증.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저는 마케팅 트릭이라고 생각했어요. 고객을 현혹하는 미끼라고 여겼죠. 하지만 동유럽 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계산해 보니 달랐습니다. 7년이면 대부분의 할부 기간을 커버합니다. 할부금을 다 갚을 때까지 수리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었죠.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안전망이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7년 보증을 건다는 건 미친 짓이다. 고장 많으면 회사가 망한다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회사가 망합니다. 그래서 7년을 걸 수 있다는 건 고장이 안 난다는 확신이 있다는 뜻이었죠. 보증은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의 증거였어요.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이건 제가 예상한 방향이 아니었어요.
저는 약점을 찾으러 온 사람인데 강점을 발견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보증은 마케팅일 수도 있어. 실제 품질은 다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뭔가 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진리나에 도착했을 때는 9시 반이었습니다. 공장은 도시 외곽에 있었어요. 거대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주차장엔 수백 대의 차가 있었죠. 저는 방문자 센터로 갔습니다. 리셉션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 배지를 받았어요. 품질 관리 파트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밀롯이 들어보니 39살 슬로바키아 남성이었어요. 환영합니다, 하르트만 씨. 밀롯이가 악수를 청했죠. 독일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품질 감사차 왔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공장을 안내해드리죠. 밀롯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뭐든 물어보세요. 저희는 회의실로 갔습니다. 밀롯이가 프레젠테이션을 켰어요. 공장 개요, 생산 라인, 품질 시스템이 화면에 떴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연간 생산량 30만 대, 누적 생산 500만 대 달성 임박. 500만 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이번 달 중으로 500만 번째 차량이 라인을 통과할 겁니다. 밀롯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2006년 공장 가동 이후 20년 만입니다. 저는 계산을 했어요. 20년에 500만 대면 연평균 25만 대. 일정하게 생산해 온 겁니다. 급격히 늘린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니었죠. 불량률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밀롯이가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그래프가 나왔죠. 출고 전 불량률 0.3%, 고객 클레임률 0.8%. 밀롯이가 설명했습니다. 업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제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이 숫자가 진짜냐고요? 네, 진짜입니다. 밀롯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죠. 원하시면 월별 기록 전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제가 말했어요. 밀롯이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 시트가 나왔어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매달 불량률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훑어봤습니다. 0.2에서 0.4 사이를 오갔어요. 튀는 달이 없었죠. 일정했습니다. 이건 조작할 수 없는 숫자였어요. 6년치 데이터를 조작하려면 수백 명이 입을 맞춰야 하니까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7년 보증 클레임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청구됩니까? 밀롯이가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보증 클레임 통계였죠. 평균적으로 7년 내 중대 고장 클레임은 차량당 0.2건입니다. 밀롯이가 말했어요. 대부분 소모품 교체고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핵심 부품 고장은 드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차량당 0.2건, 즉 5대 중 1대만 7년 내에 한 번 큰 고장을 겪는다는 뜻이었어요. 이건 미친 수치였습니다. 독일 본사 기준으로도 우수한 수준이었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제가 날카롭게 물었죠. 밀롯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르트만 씨, 이건 독립감사기관이 검증한 자료입니다. 조작하려면 감사기관까지 매수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데이터는 진짜였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밀롯이가 미소 지었어요. 그건 현장에 가면 아실 겁니다. 같이 가시죠. 회의실을 나와 생산 라인으로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밀롯이가 말했어요. 하르트만 씨, 7년 보증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밀롯이가 말을 이었어요. 본사에서 7년 보증을 발표했을 때 현장은 패닉이었죠. 불량률을 극단적으로 낮춰야 했으니까요. 그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라인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밀롯이가 대답했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멈추고 원인을 찾고 고치고 다시 시작했어요. 속도를 포기하고 정확도를 택한 겁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라인을 멈춘다고요? 네, 멈춥니다. 밀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수십 번씩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라인을 멈춘다는 건 생산성을 희생한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버리고 돈을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품질을 얻는 거였죠. 독일 본사는 달랐습니다. 효율을 위해 라인을 최대한 안 멈췄어요. 문제가 생기면 표시만 해두고 넘긴 다음 나중에 수정했죠. 빠르지만 불완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리나는 반대였어요. 느리지만 완전한 시스템이었죠. 7년 보증은 그 시스템의 결과였습니다. 미친 서비스가 아니라 회사 생존을 위한 담보였던 겁니다. 고장이 많으면 회사가 망해요. 그래서 고장을 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든 거였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7년 보증은 자신감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걸요. 밀로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 직접 보시죠. 생산 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차체가 움직였고 작업자들이 부품을 조립했죠. 기계음과 전동 공구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독일 공장과 비교하면 느렸죠. 작업자들이 천천히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은 기준표가 보였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쓰던 바로 그 기준표였어요. 볼트 토크각, 용접 품질 기준, 도장 두께 허용 오차.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 공장이 독일 기준표를 쓴다고요? 밀로 씨가 제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네, 독일 기준입니다. 저희는 그걸 따릅니다. 따르기만 합니까? 제가 물었죠. 아니요. 밀로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킵니다. 안 지키면 라인이 멈추니까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독일은 기준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기준을 지켰어요. 만드는 것과 지키는 것, 그 사이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고 귀마개를 꽂았어요. 밀로 씨가 앞장서서 걸었고 저는 그 뒤를 따랐죠. 라인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독일 공장처럼 요란하지 않았어요. 기계음은 있었지만 작업자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죠. 다들 묵묵히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작업 구역에 멈춰 섰습니다. 엔진 조립 라인이었어요. 작업자 한 명이 엔진 블록에 볼트를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토크 렌치를 사용했죠. 정확한 힘으로 조였어요. 그리고 렌치를 내려놓은 뒤 손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유심히 봤습니다. 2번 확인하네요. 네, 기본입니다. 밀로 씨가 대답했어요. 토크 렌치로 조이고 손으로 재확인합니다. 이중 검증이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초 정도 더 걸립니다. 밀로 씨가 답했죠. 하지만 그 3초가 불량을 막아요. 3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수백 개 볼트를 조이면 수백 초가 됩니다. 몇 분이 되고 몇 시간이 되죠. 생산성으로 치면 손해였어요. 하지만 밀로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3초가 7년 보증을 지킨다고 했으니까요.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용접 라인이었어요. 로봇 팔들이 차체를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었고 쇳소리가 났죠. 하지만 용접이 끝난 뒤 작업자가 직접 용접 부위를 확인했어요. 로봇이 했는데 왜 사람이 다시 확인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로봇도 실수합니다. 밀로 씨가 말했어요. 각도가 틀어지거나 재료 상태가 다르거나 센서가 오작동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최종 확인을 합니다. 만약 불량을 발견하면요? 라인을 멈춥니다. 밀로 씨가 단호하게 말했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마다 빨간 버튼이 달려 있었어요. 안돈 코드 라인 정지 버튼이었죠. 독일 공장에도 안돈 코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라인을 멈추면 상사한테 혼나니까요.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목표를 못 맞춘다고 욕먹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저 버튼 실제로 누릅니까? 제가 물었어요. 매일 누릅니다. 밀로 씨가 대답했죠. 어제만 해도 15번 눌렸어요. 15번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누르라고 교육받았으니까요. 밀로 씨가 설명했어요. 라인을 멈추는 건 용기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또 쳤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책임. 독일에선 라인을 멈추는 게 용기였어요. 상사 눈치를 보고 동료들 불평을 감수하고 그래도 멈추는 게 용기였죠. 하지만 여기선 책임이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밀로 씨가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도장 라인이었죠. 차체가 컨베이어를 타고 도장 부스로 들어갔어요. 로봇이 페인트를 뿌렸고 건조 터널을 지나갔죠. 그리고 나온 차체를 작업자가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뭘 확인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도장 두께와 균일도입니다. 밀로 씨가 답했죠. 기준보다 얇으면 녹이 슬고 두꺼우면 갈라집니다. 그래서 정확히 맞춰야 해요. 측정기로 하나하나 재는 겁니까? 네, 차체당 30군데를 샘플링합니다. 밀로 씨가 말했어요. 시간은 걸리지만 확실합니다. 저는 작업자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25쯤 돼 보였죠. 손전등을 들고 차체 표면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측정기로 두께를 재고 기록지에 적었어요. 한 대당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죠. 5분 정도요. 밀로 씨가 답했습니다. 5분이면 시간당 12대만 검사할 수 있었어요. 독일이었다면 시간당 30대는 검사했을 겁니다. 2배 이상 느렸죠. 하지만 밀로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속도보다 정확도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라인을 따라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볼트 체결을 더 빨리가 아니라 정확히 했어요. 확인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했죠. 교육 기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될 때까지 투입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독일과 반대였습니다. 독일은 빨랐지만 불완전했고 여기는 느렸지만 완전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속도를 배웠고 이들은 책임을 배웠다고요. 그때 라인이 멈췄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고 경보음이 울렸어요. 작업자 한 명이 안돈 버튼을 눌렀던 겁니다. 밀로 씨가 뛰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무슨 일입니까? 밀로 씨가 물었어요. 서스펜션 조립 각도가 이상합니다. 작업자가 대답했죠. 기준에서 0.5도 벗어났어요. 0.5도요? 밀로 씨가 확인했습니다. 네, 허용 오차가 0.3도인데 0.5도 나왔습니다. 작업자가 말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0.5도 차이로 라인을 멈춘다고요? 독일이었다면 넘겼을 겁니다. 0.5도는 주행에 큰 영향을 안 주니까요. 나중에 수정하면 된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밀로 씨는 달랐습니다. 좋습니다. 원인을 찾으세요. 밀로 씨가 지시했죠. 작업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스펜션을 분해하고 부품을 확인하고 치구를 점검했어요. 5분쯤 지나자 원인을 찾았습니다. 치구 볼트가 약간 풀려 있었던 겁니다. 조이고 나서 다시 조립했어요. 각도를 재보니 정확했죠. 라인이 재가동됐습니다. 총 10분이 걸렸습니다. 10분 동안 라인이 멈춰 있었어요. 생산성으로 치면 엄청난 손실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밀로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까? 매일입니다. 밀로 씨가 답했죠. 하루 평균 15번 정도 멈춥니다. 15번이면 총 150분, 2시간 반이었어요. 하루 생산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었죠. 손해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멈추는 게 나중에 리콜하는 것보다 싸니까요. 밀로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리콜은 재앙이니까요. 수십만 대를 회수하고 수리하고 보상하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죠. 그걸 막으려면 지금 멈춰야 했습니다. 0.5도 차이라도 그냥 넘기면 안 됐어요. 지금 고쳐야 했죠. 라인 투어가 끝날 무렵 저는 벽에 붙은 문구를 봤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만듭니다. 그 문구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속도는 회사를 키우지만 품질은 회사를 지킵니다. 저는 그 문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독일에선 반대였어요. 속도가 전부였죠. 빨리 만들고 많이 팔고 점유율을 높이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품질이 전부였죠. 천천히 만들고 확실히 만들고 7년을 보증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밀로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르트만 씨?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포가 생겼죠. 이 공장은 독일 기준표를 벽에 걸어놨지만 독일보다 더 잔인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준을 만든 건 독일이었지만 기준을 지키는 건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동유럽 1위를 만든 겁니다. 저는 밀로 씨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앉아 노트를 펼쳤죠. 루카스가 원한 건 약점이었습니다. 한국 차를 꺾을 증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약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강점만 발견했죠.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진실을 쓸까요? 아니면 루카스가 원하는 걸 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루카스였습니다. 노아, 어때? 뭐 찾았어? 루카스가 물었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노아? 루카스가 다시 물었어요. 루카스, 여긴.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루카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소리야? 품질 시스템이 탄탄합니다. 제가 말했죠. 불량률도 낮고 기준도 독일과 같고. 노아. 루카스가 끊어 말했습니다. 넌 증거를 가져와야 해. 해석은 내가 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사실이. 제가 말하려 했지만 루카스가 잘랐어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루카스가 차갑게 말했죠. 중요한 건 본사가 원하는 답이야. 알아들었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일까지 보고서 보내. 루카스가 명령했어요. 약점을 찾아서 말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어요. 제 커리어와 양심 사이에서 고민해야 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선택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것들을 되새겼어요. 라인, 작업자들, 안돈 버튼, 3초의 재확인.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죠. 저는 18년 동안 자동차 산업에 있었습니다. 독일 공장을 수십 번 방문했고 품질 기준을 외우듯 알았어요. 효율, 생산성, 속도.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오늘 본 건 달랐습니다. 효율이 아니라 정확성이었어요. 생산성이 아니라 책임이었죠. 속도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진리나 공장 품질 감사 보고서. 첫 문장을 썼어요. 본 감사관은 2026년 2월 21일 슬로바키아 진리나 공장을 방문하여. 그리고 멈췄습니다. 뭘 쓸까요? 루카스가 원하는 걸 쓸까요? 아니면 제가 본 걸 쓸까요? 루카스가 원한 건 명확했습니다. 약점, 문제점, 비정상적 요소. 그걸 찾아서 보고서에 박으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약점을 못 찾았어요. 오히려 독일보다 나은 점만 발견했습니다. 그럼 거짓말을 써야 할까요? 없는 걸 있다고 꾸며야 할까요?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5년 전이 떠올랐어요. 리콜 사건 때 저는 숫자를 믿었습니다. 모든 기준이 통과했고 데이터가 완벽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상사가 남긴 메모가 생각났습니다. 너는 숫자를 믿었지만 사람을 못 봤다. 그때 저는 이해 못했어요. 숫자가 완벽한데 뭐가 문제냐고 항변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숫자만으론 부족하다는 걸요. 숫자 뒤에 사람이 있고 문화가 있고 철학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진리나 공장의 숫자는 완벽했어요. 불량률 0.3%, 클레임률 0.8%.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라인을 멈추는 문화였어요. 3초를 더 드리는 책임감이었죠. 0.5도 차이를 넘기지 않는 철학이었습니다. 그게 7년 보증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동유럽 1위를 만든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지웠습니다. 한 글자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 썼습니다. 진실을요. 본 감사관은 진리나 공장에서 독일 본사 기준과 동일한 품질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불량률은 업계 평균 이하이며 7년 보증 클레임률은 차량당 0.2건으로 우수한 수준입니다. 특기할 점은 라인 정지 문화입니다. 작업자들은 기준 미달 시 즉시 라인을 멈추며 이는 하루 평균 15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생산성은 다소 낮으나 품질은 극도로 높습니다. 결론 진리나 공장의 성공은 가격 덤핑이나 비정상적 방법이 아닌 체계적 품질 관리의 결과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루카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제 커리어를 끝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루카스는 이 보고서를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보냈습니다. 5년 전 저는 숫자만 믿고 사람을 못 봤어요. 이번엔 사람을 보고 진실을 쓰기로 했습니다. 몇 분 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루카스였어요. 노아, 미쳤어? 루카스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보고서야? 제가 본 겁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본 걸 쓰라고 한 게 아니야. 루카스가 화를 냈죠. 본사가 원하는 걸 쓰라고 했잖아. 루카스, 저는 거짓말을 쓸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거짓말? 루카스가 비웃었습니다.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건 진실 게임이 아니야. 정치 게임이라고. 저는 정치보다 진실을 택하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그럼 넌 끝이야. 루카스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 보고서로 넌 다시는 못 올라와. 그럼 그렇게 하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커리어는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양심은 지켰어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차. 저는 2016년에 한국 차를 샀었어요. 스포티지급 SUV였죠. 당시엔 가격이 싸서 샀습니다. 독일 차 살 돈이 없었으니까요. 8년 동안 탔는데 큰 고장이 없었어요. 오일 교환, 타이어 교체, 배터리 교환. 그게 전부였죠. 저는 그걸 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차만 잘 나온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니었어요. 진리나 공장처럼 만들어진 차였던 겁니다. 3초를 더 들여 조이고 2번 확인하고 라인을 멈춰가며 만든 차였죠. 저는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제 차가 있었어요. 8년 된 한국 SUV였죠. 먼지가 쌓여 있었고 범퍼엔 작은 스크래치도 있었습니다. 저는 보닛을 열었습니다. 엔진룸을 들여다봤어요. 깨끗했습니다. 오일 누유도 없고 호스 균열도 없었죠. 8년이 무색할 정도로 멀쩡했습니다. 하체도 확인했어요. 녹이 슬만한 곳을 살폈죠. 없었습니다. 방청 처리가 완벽했어요. 서스펜션을 흔들어 봤습니다. 헐거움이 없었어요. 볼트들도 단단했죠. 저는 차에서 물러나 멍하니 섰습니다. 8년입니다. 제가 이 차를 8년 동안 탔어요. 험하게 몰았고 관리도 대충 했죠. 그런데도 멀쩡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제 차만 잘 나온 걸까요? 아니었어요. 진리나 공장의 모든 차가 이럴 겁니다. 3초를 더 들여 조이고 2번 확인하고 0.5도 차이도 넘기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7년 보증은 허세가 아니었어요. 자신감도 아니었죠. 필연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고장 날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차 안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고 시트에 몸을 기댔어요. 18년 동안 독일 차만 믿었습니다. 독일 기술, 독일 품질, 독일 신화.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는 한국 차였어요.
그리고 이 차는 독일 기준표를 독일보다 더 잔인하게 지키며 만들어진 차였습니다. 느리게 조이는 3초가 독일 신화를 꺾었어요. 빠르게가 아니라 정확히, 많이가 아니라 확실히. 그게 동유럽 1위를 만든 겁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조용히 돌아갔어요. 8년 된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부드러웠죠.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정비소를 가볼 생각이었어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속도를 배웠고 이들은 책임을 배웠다는 걸요. 그리고 결국 이긴 건 책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브라티슬라바 공식 서비스 센터로 갔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큰 건물이었고 주차장엔 수리대기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리셉션에서 수석 정비사를 찾았습니다. 에리카 슈타인 40세 여성이었어요. 독일 출신이지만 슬로바키아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죠. 환영합니다, 하르트만 씨. 에리카가 악수를 청했어요. 품질 감사차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실제 소비자 경험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제가 말했죠. 좋습니다. 에리카가 미소 지었어요. 현장을 보여드리죠. 정비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리프트에 여러 대의 차가 올라가 있었어요. 정비사들이 하체를 점검하고 부품을 교체하고 진단기를 연결했죠. 저는 한 대를 가리켰습니다. 저 차는 뭐가 문제입니까? 5년 된 차인데요. 에리카가 설명했어요. 브레이크 패드 교체하러 왔습니다. 정기 점검이죠. 고장은 아니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소모품 교체예요. 에리카가 답했죠. 큰 고장은 드뭅니다. 저는 다른 차들을 둘러봤습니다. 대부분 정기 점검이나 소모품 교체였어요. 엔진 고장, 변속기 문제 같은 큰 고장은 보이지 않았죠. 7년 보증 클레임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제가 물었어요. 한 달에 서너 건 정도요. 에리카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전장 계통이고요. 엔진이나 변속기는 거의 없어요. 정말입니까? 저는 의심했어요. 네, 정말입니다. 에리카가 단호하게 말했죠. 15년 동안 여기서 일했는데 한국차 큰 고장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잘 만들어서요. 에리카가 웃으며 답했어요. 공장에서 제대로 만들면 여기선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정비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에리카가 컴퓨터를 켜서 보여줬어요. 최근 1년간 입고된 차량 목록이 나왔습니다. 수백 대였죠. 작업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오일 교환, 타이어 교환, 브레이크 패드 교체, 에어컨 필터 교체. 대부분 정기 점검이었습니다. 엔진 오버홀, 변속기 교체 같은 큰 작업은 거의 없었어요. 1년에 5건 정도였죠. 이 숫자가 정확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시스템에 자동 기록됩니다. 에리카가 답했어요. 조작할 수 없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 서비스 센터였다면 달랐을 겁니다. 큰 고장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엔진, 변속기, 전장 계통. 뭔가는 항상 터졌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소모품만 교체하고 정기 점검만 하고 큰 고장은 거의 없었어요. 에리카,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죠. 한국차 품질이 정말 좋습니까? 에리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처음엔 저도 의심했습니다. 15년 전 이 센터에 왔을 때 한국차가 독일차만큼 좋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에리카가 말했죠.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고장이 적고 내구성이 좋고 7년을 버텨요. 왜 그럴까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공장 때문이죠. 에리카가 답했어요. 진리나 공장은 독일 기준을 따르지만 더 엄격하게 지킵니다. 저도 공장 방문한 적 있는데 놀랐어요. 라인이 자주 멈추더라고요. 라인을 멈춘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문제 생기면 즉시 멈춥니다. 에리카가 말했죠. 독일은 넘기고 나중 수정하는데 여긴 그 자리에서 고쳐요. 그래서 완성품이 깨끗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로 씨가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에리카, 혹시 제 차도 봐줄 수 있습니까? 제가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죠. 에리카가 대답했어요. 무슨 차인데요? 2016년식 한국 SUV입니다. 제가 말했죠. 에리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8년 된 차를 타고 계세요? 네, 그때 샀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큰 고장은 없었는데 확인하고 싶어서요. 좋습니다. 에리카가 말했죠. 리프트에 올려볼까요? 저는 차를 정비구역으로 가져왔습니다. 정비사가 리프트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 차를 들어 올렸죠. 하체가 드러났습니다. 에리카가 손전등을 들고 밑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죠. 엔진 오일팬을 확인했습니다. 누유 흔적이 없었어요. 변속기 케이스를 봤습니다. 깨끗했죠. 서스펜션 부싱을 점검했어요. 균열이 없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살폈습니다. 녹이 없었어요. 에리카가 중얼거렸습니다. 8년 됐다고요? 네. 제가 답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에리카가 말했죠. 4년 된 차보다 깨끗해요. 저는 숨을 멎었습니다. 에리카가 계속 설명했어요. 방청 처리가 완벽합니다. 볼트들도 노간스럽고요. 하체 코팅도 멀쩡해요. 관리 잘하셨네요. 아니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관리 안 했습니다. 그냥 탔어요. 그럼 더 놀랍네요. 에리카가 웃었어요. 이 정도면 원래 잘 만든 겁니다. 저는 하체를 응시했습니다. 8년입니다. 제가 이 차를 8년 동안 탔어요. 겨울엔 염화칼슘 뿌린 도로를 달렸고 여름엔 비포장 도로도 다녔죠. 세차도 가끔 했고 정비도 대충 했습니다. 그런데도 멀쩡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진리나 공장에서 봤던 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3초를 더 들여 조이는 작업자, 2번 확인하는 손길, 0.5도 차이에 라인을 멈추는 문화. 그게 이 차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차는 8년 동안 저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저는 리프트에서 내려와 차 앞에 섰습니다. 8년 전 저는 이 차를 샀을 때 부끄러웠습니다. 독일 차를 살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샀다고 생각했죠. 동료들한테도 숨겼어요. 주차장 구석에 세웠고 출장 땐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한국 차를 탄다는 게 수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요. 이 차는 부끄러운 차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차였습니다. 독일 기준표를 독일보다 더 엄격하게 지키며 만든 차였죠. 저는 보닛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고 속으로 말했어요. 8년 동안 고장 없이 달려줘서요. 그때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편견이었어요. 저는 18년 동안 독일 차만 믿었습니다. 독일 기술, 독일 품질, 독일 우월성. 그게 제 정체성이었죠. 하지만 그게 다 무너졌어요. 독일은 기준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기준을 지켰습니다. 독일은 빨랐지만 한국은 정확했어요. 독일은 효율을 택했지만 한국은 책임을 택했죠. 그리고 결국 이긴 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에리카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서비스 센터를 나왔습니다. 차 안에 앉아 핸들을 잡았어요. 시동을 걸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죠. 5년 전 상사가 남긴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너는 숫자를 믿었지만 사람을 못 봤다. 그때 저는 이해 못했어요. 숫자가 완벽한데 뭐가 문제냐고 항변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요. 3초를 더 들이는 작업자, 라인을 멈추는 용기, 0.5도를 넘기지 않는 책임감. 그게 숫자를 만든 겁니다. 저는 사람을 못 봤어요. 독일 기술만 믿고 한국 사람들을 못 봤죠. 하지만 이제 봅니다. 진리나 공장의 작업자들, 에리카 같은 정비사들, 7년 보증을 믿고 차를 산 소비자들. 그들이 만든 게 동유럽 1위였어요.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거리에 한국 차들이 달리 보였어요. 예전엔 그냥 차였는데 이젠 사람의 손길이 보였죠. 3초를 더 들여 조인 볼트, 2번 확인한 용접, 0.5도를 맞춘 서스펜션.
그게 다 보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갔어요. 노트북을 열고 루카스에게 추가 보고를 보냈습니다. 제목 최종 보고 마이너스 소비자 경험 확인 결과.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진리나 공장 차량의 7년 보증 클레임률은 차량당 0.2건으로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서비스 센터 정비 기록 및 소비자 만족도 모두 우수합니다. 본 감사관의 개인 차량 8년 경과 확인 결과 품질 내구성이 검증되었습니다. 결론 한국차의 동유럽 시장 성공은 정당하며 지속 가능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루카스가 뭐라고 할지 뻔했어요. 화를 내고 위협하고 제 커리어를 끝낼 거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숫자만 봤어요. 이제 사람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도 라인을 멈추는 순간이었죠. 사흘 뒤 저는 다시 진리나 공장에 갔습니다. 밀로 씨가 연락을 해왔어요. 2월 27일 500만 번째 차량이 라인을 통과한다고요. 역사적인 순간을 보러 오지 않겠냐고 물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수락했습니다. 오전 10시 공장 앞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엔 평소보다 차가 많았죠. 본사 임원들, 언론사 기자들, 정부 관계자들이 온 것 같았습니다. 밀로 씨가 저를 맞이했어요.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죠. 축하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밀로 씨가 답했습니다. 같이 가시죠. 생산 라인으로 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조용했죠. 떠들거나 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500만 되면 엄청난 성과인데 왜 축하 분위기가 아닐까요? 밀로 씨가 설명했습니다. 라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500만 번째 차량도 그냥 지나갑니다. 축하 행사는요? 제가 물었죠. 나중에 합니다. 밀로 씨가 답했어요. 라인이 끝난 후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의아했어요. 왜 지금 안 하죠? 10시 15분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500만 번째 차량이 최종 검수대를 통과합니다. 사람들이 검수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저도 봤죠. 검은색 SUV 한 대가 컨베이어를 타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작업자가 최종 점검을 했어요. 타이어 공기압, 도어 개폐, 라이트 작동. 하나하나 확인했죠. 그리고 통과 신호를 보냈습니다. 차량이 라인을 벗어났어요. 500만 번째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박수가 터질 줄 알았습니다. 환호가 나올 줄 알았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작업자들은 다음 차량을 받았습니다. 컨베이어는 계속 돌았고 라인은 멈추지 않았죠. 마치 평범한 차가 지나간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500만 대입니다. 20년의 역사예요. 그런데 박수도 없고 환호도 없고 라인도 안 멈췄습니다. 왜죠? 왜 축하하지 않습니까? 제가 밀로 씨에게 물었어요. 밀로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500만 번째 차량도 똑같은 차니까요. 똑같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이나 500만 번째 차량이나 똑같습니다. 밀로 씨가 말했죠. 같은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같은 품질로 만들어졌어요. 특별할 게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별할 게 없다고요? 500만 대를 만들었는데 특별할 게 없다고요? 밀로 씨가 덧붙였습니다. 만약 500만 번째 차량이 특별하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왜냐면 다른 차량들과 다르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공장은 기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걸요. 반복을 만든다는 걸 말입니다. 첫 번째 차량처럼 500만 번째 차량을 만들고 500만 번째 차량처럼 500만 첫 번째 차량을 만드는 겁니다. 매번 똑같이 매번 완벽하게요. 그게 이 공장의 철학이었어요. 완벽해서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해서 무서웠죠. 저는 라인을 바라봤습니다. 작업자들이 묵묵히 일했어요. 볼트를 조이고 용접을 확인하고 도장을 점검했죠. 3초를 더 들이고 2번 확인하고 0.5도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매시간 매분 똑같이요. 이게 7년 보증의 비밀이었어요.
기적이 아니라 반복이었죠. 한 번 잘 만드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500만 번 잘 만드는 건 어려워요.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문화가 있어야 하고 철학이 있어야 하죠. 진리나 공장엔 그게 다 있었습니다. 라인을 멈추는 시스템, 책임을 지는 문화, 정확함을 택하는 철학. 그게 20년 동안 500만 대를 만든 겁니다. 오후엔 작은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500만 번째 차량 앞에서 임원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케이크를 자르고 샴페인을 터뜨렸죠. 하지만 작업자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라인으로 돌아가 일했어요. 501만 번째 차량을 만들러요. 밀로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린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품질을 셉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 진리나 공장 500만 대 달성 의미 분석. 내용은 명확했어요. 진리나 공장의 성공은 일회성 기적이 아닌 체계적 반복의 결과입니다. 라인 정지 문화, 이중 검증 시스템, 독일 기준표 준수가 20년간 지속되었으며 이는 동유럽 시장 1위의 근거입니다. 한국차의 성공은 가격이나 마케팅이 아닌 품질과 신뢰에 기반합니다. 7년 보증은 자신감의 표현이며 소비자는 이를 검증했습니다. 결론, 독일차가 밀린 이유는 한국차가 더 싸서가 아니라 한국차가 더 믿을만해서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루카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독일 본사에도 직접 보냈어요. 루카스를 거치지 않고요. 몇 시간 뒤 루카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노아, 넌 미쳤어. 루카스가 소리쳤죠. 본사에 직접 보고서를 보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루카스, 저는 진실을 보고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진실? 루카스가 비웃었습니다. 넌 회사를 배신한 거야. 독일 차를 버리고 한국 차 편을 든 거라고. 저는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답했죠. 사실을 썼을 뿐입니다. 그 사실이 회사를 망칠 거야. 루카스가 화를 냈어요. 넌 이제 끝이야, 노아. 다시는 업계에 발붙이지 못할 거야. 그럼 그렇게 하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커리어는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18년 동안 저는 숫자를 믿고 사람을 못 봤습니다. 이번엔 사람을 보고 진실을 썼죠. 그게 제가 라인을 멈춘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뒤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팀장이 전화를 했어요. 노아, 보고서 잘 봤네. 상세하고 객관적이더군. 감사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자네 보고서 때문에 루카스가 조사받고 있네. 팀장이 말했죠. 데이터 조작 의혹이 있어서 말이야. 저는 놀랐습니다. 루카스가요? 그래, 자네 보고서랑 루카스 지시 사이에 괴리가 커. 팀장이 설명했어요. 루카스가 자네한테 거짓 보고를 강요한 증거가 있다는군. 저는 침묵했습니다. 노아, 자네 용기 있더군. 팀장이 말했죠. 진실을 쓴 게 옳은 선택이야. 본사는 자네를 높이 평가하고 있네. 전화가 끊긴 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조사받는다고요? 제가 아니라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진실을 쓴 제가 살아남고 거짓을 강요한 루카스가 무너졌어요. 5년 전과 반대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리나 공장이 떠올랐어요. 500만 번째 차량이 조용히 지나가던 그 순간이요. 박수도 환호도 없었지만 라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01만 번째 차량을 만들러 갔죠. 그게 한국이었어요. 기적을 만들지 않고 반복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번, 특별하지 않게, 당연하게요. 브랜드가 아니라 신뢰로, 이름이 아니라 반복으로 이긴 겁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한 줄을 적었어요. 저는 칭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독일 기준표를 독일보다 더 잔인하게 지키는 나라, 느리게 조이는 3초로 신화를 꺾은 나라, 500만 대를 축하 없이 통과시킨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증언했어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